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가장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와, 세종의 삶, 통치 철학, 훈민정음, 과학, 세금, 국방까지 정말 방대하네요. 이번 탐구 목표는요, 세종대왕을 그냥 훌륭한 왕, 이걸 넘어서 어떻게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고, 또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한 리더였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세종이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 태종이 워낙 강력한 왕권으로 정치 기반을 잘 닦아놨고 그 위에서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애민정신, 그러니까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거죠. 그쵸. 모든 정책의 어떤 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애민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역시 훈민정음 창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새 글자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글을 몰라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정부에서 소외됐던 백성들한테 실질적인 힘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 원리를 보면 발음기관 모양을 본뜬 자음이라든지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이라든지 정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최만리 같은 지편전 학자들까지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자가 익숙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겉으로는 뭐 중국과의 관계나 우리 학문의 전통 이런 걸 내세웠지만요. 속내는 좀 달랐을 수 있어요. 뭐랄까, 소수 지배층만 글자를 알고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쉬운 글자가 퍼져서 일반 백성들까지 지식에 접근한다.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아하, 지식 독점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세종이 이걸 밀어붙인 건 백성이랑 직접 소통하고 지식을 널리 퍼뜨리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지식 접근성의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과학기술 쪽에서도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해시계, 그 앙부일구 설치해서 누구나 시간 알 수 있게 하고 또 비 오는 양 재는 치구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치구기는 나중에 공법이라는 세금제도 만들 때 객관적인 자료로 썼다면서요. 그냥 날씨만 아는 게 아니라 공정한 과세의 기반이 됐다니. 와, 그 연결이 진짜 흥미롭네요. 네, 바로 그 치구기로 얻은 강우량 데이터가 토지 비옥도랑 같이 공법 시행에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됐습니다. 이 공법이라말로 세종시대의 또 다른 핵심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관리들이 직접 농사 현장 보고 세금을 매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많고 부정부패 문제도 좀 심각했고요. 이걸 개선하려고 세종이 토지의 비옥도, 이걸 전분육등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해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연분구등법, 이걸 객관적으로 반영해서 세금을 매기는 공법을 추진한 겁니다. 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진짜 획기적인 시도였네요. 근데 이게 정착하는데 60년 넘게 걸렸다면서요. 20년 넘게 토론하고 여론조사까지 하고. 와, 진짜 세금제도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했고 백성 부담은 줄이면서 나라 돈은 안정시키려는 고민이 깊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안으로는 큰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국경 안정에도 힘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바쁘셨겠어요. 즉위 초에는 남쪽 외구 정리하려고 대마도 정벌하고 네, 1419년이죠. 북쪽에서는 여진족 몰아내고 사군 육진 설치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경선의 기반이 된 거고요. 네, 최윤덕, 김종서 같은 장군들을 보내서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보했죠. 이게 단순히 땅만 넓히려는 게 아니라 그 국경 지역을 안정시켜서 백성들 삶을 보호하고 또 교역로나 완충지대 확보 같은 전략적인 목적이 컸습니다. 안과 밖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근데 세종시대를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노비 신분이 세습되게 한 종모의정법. 이게 결과적으로 노비 수를 늘렸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신분제를 유지하려는 것 외에도 뭐 국가 입장에서 노동력 확보 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당시 신분제도의 좀 비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기생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점도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고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외교 노선도 자주 언급되죠. 네, 사대주의. 그 당시 최강대국이란 명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실리적으로 챙기려 했던 당시로서는 복잡한 외교 전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부분까지 같이 봐야 세종시대를 좀 더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세종대왕 업적들을 쭉 훑어보니까 한글 창제부터 과학 발전, 조세 개혁, 국토 안정까지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역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 애민 정신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종이 남긴 유산은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보 접근의 평등이라든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또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이런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광화문 광장 동상이나 여주 영릉을 보면서 그냥 훌륭한 왕이셨지 이걸 넘어서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훈민정음처럼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혁신을 이룬 지도자가 동시에 노비제 같은 그 시대의 모순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어쩌면 강화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평가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